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0년 차 여성이에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배웠던 작품 중에 제막매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작가인 월명사가 누이와의 사별을 노래한 향가인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가버렸느냐. 같은 가지에서 났어도 가는 곳을 모르겠다. 저는 이 식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른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집을 나간 동생이 한때는 정말 미웠어요. 철없던 시절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죽고 못 사는 사랑이기에 부모 형제도 버릴 수가 있나. 그때는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의 부고를 들었을 때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동생한테 더 미안하고 그립고 가슴이 아파요. 동생은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부부한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주고 갔거든요. 제가 사연을 보내기로 마음먹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동생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동생은 연년생이에요. 한 배에서 나고 자랐지만 동생과 저는 어릴 때부터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선머스마 같은 저와는 달리 동생은 천상 여자였거든요. 두 딸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려던 엄마와 달리 저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몸으로 부대끼고 땀 흘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한 번도 깨끗한 옷으로 집에 돌아온 적 없는 저는 늘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아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아침에 입혀준 대로 집에 오는 적이 없어. 이 흙이랑 얼룩 좀 봐.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모양이야.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네가 남자이니? 왜 이렇게 선머스마처럼 굴어? 제발 정윤이처럼 여자애답게 좀 살라고. 하라는 피아노는 안 하고 그놈의 태권도인지 뭔지 맨 사내 애들이나 하는 과격한 운동이나 하겠다고 난리고. 너 때문에 내가 아주 흰머리가 날 지경이야. 엄마, 여자는 태권도 하지 말라는 법 있어. 올림픽 경기 보면 여자 선수들도 태권도로 금메달 따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난 가만히 앉아서 피아노 건반 두드리는 것보다 몸으로 뛰는 게 훨씬 좋단 말이야. 그리고 왜 툭하면 정윤이랑 나를 비교하는 건데? 난 나야. 제발 비교 좀 하지 말라고. 여성스러운 걸 좋아해서 늘 프릴 원피스에 꽃무늬만 사주는 엄마는 늘 저와 동생을 비교했어요. 어릴 땐 그게 너무 싫어서 툭하면 엄마한테 대들곤 했고,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럴 때면 괜히 동생한테 화풀이를 하기 일쑤였죠. 만약 동생은 저한테 대들거나 짜증이라도 냈다면 같이 붙어서 싸웠을 테지만 동생은 성격 좋게 늘 제 투정을 받아주기만 했어요. 그러니 이런 동생을 어떻게 미워해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 엄마한테 혼난 날은 동생한테 화를 내기도 했지만 철이 들면서부터는 오히려 동생이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정윤아, 너도 싫으면 싫다고 말해. 언제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할 거야? 너 정말 피아노 치는 거 좋아? 질리지도 않냐고. 가끔은 지겹기도 한데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나 지금 피아노 그만둔다고 하면 엄마 기절할걸? 난 괜찮으니까
언니는 언니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늘 투정 한 번 없이 따르던 동생은 대학도 피아노로 갔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동생은 엄마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주었죠.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는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워낙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사람 사귀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내 나란 말이 아닌 제2 외국어로 전공 강의를 듣는다는 건 정말 생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저도 영어라면 중고등학생 때부터 늘 상위권에 있었던 데다 토익 점수도 높아서 꽤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다 문화도 다르고 한국에서와는 생활 패턴도 다르고 대학 분위기도 달라서 처음 1년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톡으로 쉽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70 인터넷 전화나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음질도 떨어지고 스카이프의 경우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라서 엄청 불편했어요. 과제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하던 걸 멈추고 받아야 해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끊고 나중에 다시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제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죠. 아, 왜? 나 지금 레포트 작성 중이란 말이야. 한 번 해서 안 받으면 나중에 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끝까지 전화를 해? 지훈아, 화내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줘. 요즘에 청윤이가 좀 이상해. 레슨도 빠지고 툭 하면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 정윤이가 그런 애가 아니잖니. 엄마도 참 고작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정윤이가 애도 아니고 곧 있으면 대학도 졸업할 나이인데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한창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할 수 있는 나이잖아. 내가 보기엔 엄마가 이상한 것 같아. 언제까지 정윤이는 온실 속 화차처럼 키울 생각인 건데 이제 엄마도 놓을 건 좀 놓고 살아. 정윤이도 숨 좀 쉬고 살게.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전화를 다 했겠니? 그저 조금 달라진 정도라면 나도 이러지 않아. 애가 뭐에 씌인 사람처럼 엇나가기만 하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훈아, 그러지 말고 네가 정윤이랑 통화 좀 해봐. 뭐가 문제인지 대체 왜 자꾸 삐뚤게 나가는 건지 그 이유 좀 알아보라고. 어? 네가 언니잖아. 동생이 잘못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니? 엄마의 닭달에 하는 수 없이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은 너무도 신이 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요즘 들어 사는 게 너무 재밌어. 피아노 말고도 할 것도 너무 많고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나 얼마 전에는 맥주도 마셔봤다? 처음엔 이런 걸 왜 마시나 싶었는데 몇 번 마셔보니까 은근히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이번 겨울에 보드도 타러 갈 거야. 그동안 손 다칠까봐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잖아. 아, 나는 나이만 먹었지 안 해본 게 너무 많은 거 있지? 언니는 보드 탈 줄 알아? 한창 들떠있는 동생 목소리를 들으니 엄마 걱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히려 반갑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야 내 동생이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기 있는 동생 목소리에 저도 신이 나서 한참을 떠들었어요. 제 방에 두고 온 보드복이랑 장비들도 꺼내 쓰라고 하고 어느 스키장이 좋은지도 말해주었죠. 아직도 그날 동생과 밤새도록 통화했던 일이 종종 떠올라요.
언니와 동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속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이요. 그 후로도 동생과 저는 자주 통화를 했어요. 서로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부터 요즘 한창 유행하는 개그 프로나 영화 얘기까지 레퍼토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전화통화가 뜸해진 건 제가 유학생활에 적응이 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부터였어요. 주말마다 파티도 하고 이런저런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되면서 동생과 한가하게 통화할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그 무렵 동생도 짝사랑하던 남자랑 조금씩 진전을 보이면서 연애에 빠져 지내던 때라 저한테 전화하는 횟수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새벽녘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집에 남자를 데려온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그 남자가 엄마 눈에 안 차는 남자였다는 거였죠. 엄마는 울먹이면서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내가 정말 남들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어디서 그런 놈을 데려왔나 몰라.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훈아, 아무래도 정윤이가 그놈한테 뭔가 책 잡힌 게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쥐뿔도 없는 고아놈 때문에 부모 형제도 버리고 그놈이랑 결혼하겠다고 할 리가 있니? 지훈아, 엄마가 지금 기댈 건 너밖에 없어. 학기 중인 건 알지만 네가 잠깐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되겠니? 네가 정윤이 좀 어떻게 뜯어 말려봐. 엄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당장 어떻게 한국에 들어가? 엄마한테는 정윤이만 딸이고 나는 남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공부하는 딸한테 공부 포기하고 들어오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고. 엄마가 그런 식이니까 정윤이도 지긋지긋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라고. 나 자야 되니까 전화하지 마. 끊어. 그렇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뒤 엄마는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일은 잘 해결됐나 보다 생각했죠. 사실 엄마랑 동생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학기가 끝나면 방학 동안 친구들이랑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해서 그거 외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기가 끝나가던 어느 날 아빠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학기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요. 여행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평소와 다른 아빠 목소리에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에 가보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고 동생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정윤이가 집 나가고 네 엄마 실어증이 생겼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한테 배신당한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네가 엄마 곁에서 말벗이라도 대줘라. 정윤이가 집을 나가요? 왜요? 설마 결혼 반대해서 그런 거예요? 정윤이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네 엄마가 그 남자 직장에 찾아갔던 모양이더라. 그 바람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던 모양인데 정윤이가 그걸 알고는 지 엄마랑 한바탕 싸웠지 뭐니. 그리고는 집을 나가서 벌써 한 달째 연락이 없어. 네 엄마 앞에선 가급적 정윤이 얘긴 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리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동생한테는 첫 연애니까 좀 유별을 떤다 싶은 정도였죠. 그러다 돈 떨어지면 안 들어오고 배기겠어요. 동생은 평생 자기 손으로 100원짜리 하나 벌어본 적 없는 앤걸요.
엄마가 하도 끼고 산 탓에 지 손으로 밥도 못하고 심지어 라면도 끓여본 적 없을 정도였어요. 동생이 할 줄 아는 거라곤 피아노 하나뿐이었거든요. 부모님 재력 덕분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았던 동생이 가난한 남자를 만나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길어야 2-3달이죠. 그래서 딱히 걱정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보기 좋게 틀렸고,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던 그 시점까지도 동생은 연락 한 통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라고만 나오고, 제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영영 동생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예전에 자주 통화하던 스카이프로 전화를 시도했어요. 한참이나 신호가 갔지만 결국 동생은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스카이프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동생이었어요. 자기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 때문에 엄마는 실어증까지 걸리고 생기 하나 없이 축 늘어져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단문으로 욕을 실컷 써서 보냈어요.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요. 앞으로 너는 내 동생도 뭐도 아니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네가 죽었다고 해도 장례식에도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말이죠. 그땐 화가 나서 온갖 악담을 다 퍼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로는 일부러라도 동생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갔고 1년 가까이 지나자 다시 말도 더듬더듬 하게 되셨어요. 몇 년 뒤 유학생활을 마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직장인의 삶을 살아갔죠. 가끔씩 어디선가 피아노 연주가 들리면 동생이 집에서 피아노를 치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비록 집을 나가기는 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0이 가까워진 저는 보드 동호회에서 수년간 알고 지내던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식을 앞두고 동생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했지만 솔직히 그럴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연락 끊고 산 지도 좀 됐고 지도 나한테 아무 말 없이 결혼해 살고 있을 텐데 왜 나만 연락을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예전에 제가 사납게 퍼부은 메시지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래도 세상에 하나뿐인 자매잖아. 직접 전화하기 힘들면 스카이프로 메시지라도 남겨. 처제가 그걸 보고 오면 좋은 거고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 남편은 제 아이디로 동생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단문은 없었어요. 결혼식 내내 엄마는 혹시나 동생이 오지 않을까 목을 빼고 주변을 살폈지만 끝내 동생은 제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괘씸한 마음만 더해진 채 그렇게 제 결혼식은 끝이 났어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랬겠지만 시댁에 녹아드는 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음식 간도 달랐으니까요. 저희 집은 간을 좀 세게 해서 먹는 편인데 시댁은 일반 가정들보다도 더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제가 음식을 할 때마다 매번 짜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어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제 음식을 드실 때마다 그러시니 그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을의 시댁에 가면 음식은 준비 과정만 제가 하고 간은 시어머니가 보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고모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넌 나이가 몇인데 된장찌개도 혼자 못 끓여서 시어머니 도움을 받니? 친정이 잘 산다더니 니네 집에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했던 모양이구나. 그러니 그 모양이지. 언니, 요즘 애들이 다 그래. 맛집이니 뭐니 찾아다닐 줄이나 알지? 지들 손으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라면이나 끓일 줄 알면 다행이게? 얘 세아가 너 라면은 끓일 줄 아니? 설마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꽈서들 얘기하는지 정말 정을 붙이려야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고모님들 말보다 더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 태도예요. 남들이 자기 며느리를 공격하면 제 편을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음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댁과는 간이 안 맞아서 일부러 간을 안 잡는 걸 알면서도 이런 방구 안 하시고 시고모님들 말에 고개만 끄덕이시지 뭐예요. 고모님들이 자기 며느리들 자랑을 할 때면 세상 부럽다는 표정으로 이러세요. 고모는 참 좋겠다. 그런 며느리를 다 드리고. 나한테는 그런 복은 없나 봐요. 이러지 뭐예요. 고모님 며느리가 결혼할 때 여우 목도리를 시어머니 선물로 해왔다고 어찌나 부러워하시는지. 전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명품 백을 해드렸어요. 여우 목도리의 수십 배나 되는 걸로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 집이 저희 집에 비해 한참 기우는 게 못마땅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나 말 것이지 무슨 날만 되면 어찌나 티가 나게 선물을 바라시는지. 제가 남편보다 회사 직급이 높고 월급이 많은 것도 시어머니한테는 불만이었어요. 뭐니 해도 여자는 자고로 남편을 떠받들 줄 알아야 되는데 넌 도통 그런 걸 모르는 것 같다? 네가 내 아들보다 직급 좀 높고 월급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네가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집안 꼴이 엉망이 된다고. 집에서 대접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대접받는다는 말 너도 알지? 네 남편이 잘 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집에서 남편 받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한마디로 네가 잘나긴 했지만 내 아들 기죽이면 가만 안 둔다는 의미였어요. 아니, 제가 남편한테 뭘 어쩐다고 그러시나 몰라요. 전요, 연애할 때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그렇고 남편을 누르고 살 생각은 촌톤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친구 같은 부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같은 취미,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했던 건데 어머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제 남편 얼굴을 부여잡고는 이러시거든요. 잘난 와이프가 밥도 안 챙겨주디? 어쩜 볼 때마다 얼굴이 반쪽이 되니? 차라리 주말엔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아니면 엄마가 주말마다 와서 밥 좀 차려줄까? 우리 아들 수척해진 얼굴 보니까 엄마가 밥이 안 넘어올 것 같아서 그래. 결혼하고 5kg나 찐 사람한테 수척해졌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소리였지만 어머님이 민망하실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왜 이래? 며느리 앞이라서 그러는 거야. 엄마 원래 집에서 밥 잘 안 해주잖아. 내가 왜 맛집에 연연하게 됐는지 몰라? 엄마가 하도 집에서 뭘 안 해주니까 늘 허기가 져서
그렇게 먹는 거에 연연하게 된 거 몰랐어? 그나마 결혼하고 지훈이가 이것저것 해줘서 이제야 좀 살맛나는데. 엄마, 며느리랑 경쟁할 생각 마시고 내 딸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 우리 장인 장모님처럼.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그러시면서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시어머님들의 단골 멘트를 남기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 외에도 남편은 7년간의 결혼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과 시고모님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모든 걸 다 막아줄 수는 없었죠. 특히나 아이 문제는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작은 트집들 외에는 스트레스를 그리 받는 편도 아니었음에도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난임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남편도 저도 둘 다 정상이라는 검사 결과만 나올 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저랑 저희 친정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는 시어머니는 애 문제로 저를 압박하곤 하셨어요. 툭 하면 시댁에 불러 시고모들 앞에서 손주 타령을 하시면서요. 난 정말 손주 안아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어요. 애만 낳아봐. 내가 새벽에도 똥기저귀 갈러 애들 집에 달려갈 수 있다니까? 남들은 다 누리고 사는 걸 왜 나만 못하고 사는 건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몰라? 그러자 마치 추임새라도 넣듯 시고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옳게, 그게 어떻게 옳게 잘못이야? 병원에서 우리 준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다며. 그럼 불임 원인은 준우 와이프 아니겠니? 예, 말이 났으니 말인데 니네 친정에 돈 많다며. 그 돈 나중에 네 아버지가 관에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너 불임 치료하는데 좀 쓰시라 그래. 남의 집안 대 끊을 생각 아니고서야 이러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때였어요. 작은 고모님이 제 눈치를 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미국에서 유학생활 했다고 하지 않았니? 혹시 거기 있는 동안 그런 쪽으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네? 그런 쪽이라뇨?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니, 왜 있잖아. 미국은 성적으로도 우리보다는 좀 개방적이고 결혼 전에도 동거들도 많이 하니까 젊은 남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잠자리 하는 건 예산일 아니니? 혹시 덜컥 임신이라도 해서 낙태... 거기까지 얘기를 듣는데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렀죠. 고모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전에 낙태를 하는 바람에 임신을 못하게 됐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니, 내가 언제 꼭 그렇다고 했니? 넌 왜 그렇게 사람 말을 고깝게만 듣고 화를 내니? 난 그저 이런저런 원인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했던 거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다고 어른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너도 참 예의가 없다. 예의요? 예의는 젊은 사람만 지켜야 되는 건가요? 고모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은 예의 있는 거였어요. 저한테 예의 바른 행동 원하시기 전에 고모님부터 예의 지키세요. 그리고요, 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방탕하게 논 적 없어요. 남자를 사귄 적도 없고 누구랑 동거를 한 적도 없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업체에 의뢰해서 제 뒷조사라도 해보세요.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는 게 있는지.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손주를 바라시는 마음은 알지만 지금 이 순간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저랑 어머님 아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 애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건 우리 부부라고요. 힘든 자식들 옆에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쩜 툭하면 사람을 불러서 이런 모욕을 주세요? 며느리가 어머님 기분에 따라
치고박는 샌드백이에요? 어머님이 내뱉은 기분 나쁜 말들을 담는 감정 쓰레기통이냐고요. 저도 제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이에요. 어디 나가서 이런 대접 안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어머님이랑 고모님들은 저한테 함부로 하세요? 무슨 권리로 이러시냐고요. 오늘 이후로 한 번만 더 저한테 이러시면 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법정으로 부를 거예요. 돈 많은 친정아빠 찬스 써서 승률 높은 변호사 앞세워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한 방에 터뜨린 저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미친년처럼 엉엉 울면서 말이죠. 평소 같으면 제 남편한테 전화해 제가 한 일을 고자질했을 시어머니인데 이번엔 웬일인지 안 그러신 모양이었어요. 잠잠한 남편 반응을 보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알아. 엄마한테 들었어. 하여간 엄마랑 고모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라도 자지. 나이 들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나는 처가에서 대접받고 사는데 당신은 우리 집에서 매번 이런 꼴만 당하니까. 내가 면목이 없네. 이번에 내가 엄마랑 고모들한테 한바탕에 놨으니까 더는 당신한테 안 그럴 거야. 혹시라도 또 괴롭히면 그땐 당신 말대로 고소해. 벌금이라도 왕창 때려서 버릇 단단히 고쳐놓게. 필요하면 내가 증언도 해줄게. 자기 엄마랑 고모들을 고소하라는 남자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남편 복은 있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말았어요. 하루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이 있다고 집을 나갔던 남편이 해질 무렵 웬 여자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지 뭐예요. 자, 들어가자. 오늘부터 여기가 윤서가 살 집이야. 여보, 당신도 이리 와봐. 여기는 최윤서. 9살이고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윤서 정말 예쁘지?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살다니. 그렇게 됐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윤서 방 좀 정해주자. 손님방에 침대도 있으니까 일단 거기로 갈까? 남편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손님방으로 갔어요.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생각할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이건 아이가 예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도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사람을 집에 들이면서 이런 방구도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소파에 앉아 열을 식히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손님방에 두고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애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어서 남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쟤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우리 집에 데려온 거야?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나도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간 거라서 애 문제는 예상을 못했거든.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애는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저 어린 게 돌봐줄 사람이 없다더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어떻게든 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인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한다는 건 모르는 것 같더군요. 아내한테 통사정을 하면서까지 함께 살아야 하는 애.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면 누가 그런 행동을 하겠냐고요. 남편이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어요. 사정이 있었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나갔다. 애 문제는 예상을 못했다.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 아무리 이리저리 맞춰봐도 나오는 결과는 하나였어요. 저 여자아이는
남편의 아이라는 거였죠. 애 나이가 9살인 걸 보면 애 엄마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만났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저랑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아이 엄마는 남편의 이전 애인쯤 되겠네요. 애 존재는 몰랐다고 했으니 여자랑 헤어지고 저랑 결혼할 때까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가보니 여자는 없고 애만 딸랑 남아 있었다. 여자가 죽었는지 도망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내 집 손님방에 있는 9살짜리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나를 만나기 전에 생긴 아이라고 해도 제게는 그저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일 뿐이었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누구한테라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여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동생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같이 고민했을 텐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만 더 시렸어요. 결국 확실한 물증부터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아이가 사용하던 칫솔과 남편의 칫솔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당연히 100%에 가까운 수치로 부녀지간이라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둘 사이는 부녀지간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일치하는 유전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여자아이의 정체는 뭘까? 이 생각만 가득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이 홀로 아이의 전학수속도 하고 아이 방까지 꾸민 남편은 그 주 주말 제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남편을 제외하고 다들 영문을 모른 채 멀뚱거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때였어요. 남편은 서류 봉투를 들고 오더니 저희 아빠한테 건네더군요. 몇 장의 서류를 넘겨보시던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이한테 손을 내미셨어요. 긴장한 표정의 아이는 저희 아빠 손을 잡아들였고 아빠는 아이를 끌어당겨 품에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죠. 얘가 우리 정윤이 딸이라는구만. 그 말에 엄마랑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이내 정신을 차린 엄마는 제 남편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던 무렵 남편이 스카이프로 보낸 메시지를 받은 동생은 한참 뒤 메시지에 적힌 남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당시 동생은 병든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더군요. 남편은 제 동생한테 지금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지만 동생은 싫다고 거절을 했대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못 보여드릴 망정 힘들게 사는 꼴을 보일 수 없다고요. 혹시라도 자기 사는 모습을 부모님한테 알린다면 형부랑도 연락을 끊겠다고 해서 남편은 저한테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몇 년 뒤 동생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 남편이 동생과 동생의 딸아이를 돌봐주었다더군요. 생활은 동생은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카가 자라면서 아빠 손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유치원이고 학교고 찾아가 아빠 노릇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렇게 모녀가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조카한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고 나간 남편은 그제야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윤서가 임시보호시설에 있더라고. 처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맡아줄 보호자가 없어서 시설에 보내졌던 모양이에요. 다행히 윤서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뒤늦게라도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날 바로 윤서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당장 애부터 데리고 온 남편은 저랑 제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애 학교 문제부터 정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통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은 엄마는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마음이 더 동생이 안타깝고 가엾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동생이 밉기도 하고 언니가 돼서는 진작 동생을 챙기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속 좁게 동생을 밀어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결말을 맞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윤서 내 딸로 키우고 싶어. 윤서가 자라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 나한테도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느닷없는 제안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결심을 해준 남편한테 고마울 뿐인걸요. 그날 동생의 죽음과 더불어 내 조카 윤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윤서의 입양 수속을 마쳤고 동생이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동생이 쓰던 물건들 몇 가지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중 동생이 사용하던 피아노는 윤서 방에 놓아주었어요. 윤서가 제 동생을 닮아서 피아노를 잘 치거든요. 저희 엄마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피아노를 전공할 수 있게 유명한 선생님한테 레슨을 시켜야겠다고 하셨지만 남편과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아이가 원한다면 모를까. 강요에 의한 교육은 시키고 싶지 않다는 게 우리 부부의 입장이거든요. 모르긴 해도 제 동생 역시 저희 뜻과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잠시 지옥 속에서 살았던 저는 동생이 남겨준 윤서라는 선물을 통해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한 가지에서 나고 자라 비록 떠난다는 인사조차 못하고 헤어진 동생이지만 동생이 남긴 예쁜 딸이 있기에 더는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엔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